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24년 거의 거의 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5월 달은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여러분과 5월 달에 사건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 서구의 몰락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과 또 이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정보가 물론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미 퍼블릭에 많이 공개된 또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사리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는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영어권인 인도를 보면은 굉장히 정보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영국의 식민지를 오래 당했죠.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5월달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5월 20일 날 젤렌스키의 term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이제 총사령관이죠. 물론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됐지만 5월 20일이 지나자마자 푸틴이 어떻게 했죠? 그는 더 이상 레지르만한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우크라이나가 헌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우리 캐주얼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다. 평화 협정을. 자기네가 사실은 평화 협정을 한 적이 있죠. 2022년 4월 달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스탄불에서 만나서 평화 협정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보리스 존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전면전이 되었죠. 전면전 알지만 이제 동쪽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어부지리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인도와 러시아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헤제모니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푸틴이 이런 그 평화 회담을 다시 우리 하자라고 했을 때 누구랑 얘기해야 될까? 누가 결정한 것도 아니야. 이게 사실 안전해졌는데 그런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실이 노출되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EU와 나토와 또 미국이 인발돼서 싸워라, 싸우지 말라, 싸워라, 싸우지 말라. 혹은 우리가 개입하겠다, 개입하지 말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제가 2022년 전쟁 날새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보고해드린 대로 이것은 전략적 confrontation, 헤제모니의 충돌의 프락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실은 대부분 그 유럽에서 이루어졌고 지중해 중심이었죠. 그래서 지중해와 이제는 발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칸, 거기서 1차 대전, 2차 대전 무엇을 두고 일어났습니까? 주로 해양을 두고 일어났죠. 그래서 지중해와 그다음에 흑해를 중심으로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태평양 전쟁은 1940년대 일본에 의해서 시작되면서 대대적인 전쟁이 한 번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모든 전쟁이 서구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중심으로. 그 말은 뭐냐면 지중해 많은 유럽의 훌륭한 혹은 그 힘센 나라들이 모여서 누군가 패권을 잡기 위한 패권 그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싸우는 것을 그 한자로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각축전이죠. 누군가가 황제가 되고 하는 각축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유럽을 따지려면 우리는 흔히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으로 나누고 있죠. 거기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그 5월 20일 날 젤렌스키가 해임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5월 30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34개 조항의 범죄인으로 몰려서 이제는 그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됐습니다. 물론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것은 이제는 뉴욕주에서 주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연방으로 가서
주 대법원, 그 다음에 연방으로 가겠죠. 네, 포인트는 뭡니까? 트럼프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갖고 있는 정부하고 우리가 접하는 정부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하나의 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이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는 전쟁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지도를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 타이완이 사실은 우리 그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서 중공에서 이제 분리된 지가 이제 얼마 됐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타이완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비즈니스 매니팩처링 생산을 중국으로 본토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친구들 중국 친구를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20년 전에는 Are you Chinese? 그러면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리고 I'm Taiwanese 하고 자기가 타이완 사람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Are you Chinese?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Chinese가 이미 세계 2강으로 떴기 때문에 그리고 차이나 본토에서 특별히 이제 간섭을 한다든지 또 밀리터리 컨플릭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이나라는 대국의 등을 업고 타이완이 다시 올라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타이완이 굉장히 만족해한 그런 시간이 이제는 한참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항상 경고한 대로 이제는 타이완을 둘러싸고 전쟁 연습을 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은 타이완 대통령께서 우리는 타이완 중국에 개입 있을 때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일단의 경고의 그 뭐랄까 그 경고 전초 그 프리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헤제모니의 변혁에 대해서 계속하겠지만 너무 방대한 서브젝트라서 물론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잠깐씩 여러분과 리뷰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입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사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은 또 제가 한국 신문이나 그 라디오를 접할 기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주로 여기서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일, 미국인들하고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는 굉장히 무지한 면이 많은데 여러분 또 우리가 외국에서 또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그 동남아의 문제를 여러분께서 분석해 보시고 제가 전번에서 말씀드린 서구 문명의 몰락과 그다음에 한반도 입지 그리고 현재 그 파워 세대가 어떻게 바뀌나에 대해서 여러분 좀 민감하실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속해서 헤르머니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역사가 사실 진행돼 왔어요. 바빌론 엠파이어, 그다음에 우리 페르전 엠파이어, 그다음에 그리스 엠파이어, 로만 엠파이어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엠파이어가 생기기 600년 전에 이미 예고된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기록상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고고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그 전쟁의 그 기록들을 다 이제는 그 상형 물자에서 찾아보고 그들의 그 뭡니까 말하면 왕실록이죠 실록 실록을 이제는 우리가 타블렛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확실성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가 대부분 성서에 근거한 역사를 이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구 문명의 몰락은 사실은 이제 예상된 일이었지만 서구 문명 전에는 사실 동구 문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그 전에 아시리아가 있었죠. 전 아시리아, 후 아시리아, 아시리아 문명. 아시리아를 지금 말하면 시리아인데 지금 사담 후세인이 있었던 나라죠 이라크. 근데 그쪽을 이제 시리아 전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꽃이 뭐죠? 무궁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무궁화 꽃의 그 원명을 보시면 시리아의 장미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시리아의 장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싸움을 잘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제국을 이뤘고 전번에 나눈 대로 함무라비를 통해서 그 뭐야
measurement, 즉 소셜 저스티스의 기반을 닦은 아주 훌륭한 제국이었고 아마 한국도 이제 거기랑 그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우랄 알타이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또 호전적이고 우리는 그동안 전쟁을 잘 못하고 졌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very 용기가 많은 민족이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페르시아, 이란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란 다음에 그리스에 넘어갔죠. 근데 그리스 넘어갈 때는 사실은 페르시안 엠파이어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들에게는 예리첸이라는 엄청난 정예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군사가 훈련되어서 이길 수 없는 천하무적의 군대였죠. 물론 그 멸망당한 아시리아나 바빌론 전부 천하무적의 군인들입니다. 근데 예리체니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창하고 여러분 우리 그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300인에서 이제 긴 창을 갖고 이제 싸웁니다. 그러면 앞에 걸리는 사람마다 다 군인이 뭐 즉사하겠죠. 근데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 원투원 격투를 할 적에는 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매너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창이 너무 길어서 뭐 찔렀다가 뺐다가 이거 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누구한테 전략적으로 무기상으로 또 테크놀로지상으로 지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의 단검입니다. 우리는 그 대거라고 하죠. 대거는 보통 이렇게 30cm 미만의 이렇게 짧은 칼로서 뭡니까? 원투원 격투 때 굉장히 유리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너버가 우선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고 관리가 쉽고 어디든지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화 300인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들은 이제 위대한 그런 테크니컬한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주 뭡니까 그 표범처럼 제과처럼 빠르게 전 동남아와 북아프리카, 유럽을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지만 곧 사분되어서 다음에 이제 로마한테 이제 지게 됩니다. 로마는 이제는 모든 왕국의 장점을 많이 배웠겠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로 봅니다. 바빌로니안 엠파이어, 페르시안 엠파이어, 그다음에 그리스 엠파이어 다 배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모아서 이제 로만 엠파이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만 엠파이어에서는 말을 저기 로마는 이제는 뭡니까 일상 생활에 쓰지 않고 라틴어라고 있죠. 이제는 공식에 쓰고 일반만은 그리스어를 쓰면서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스 사람을 자기 동령해서 자기 가정교사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로마인에 보면은 우리 무슨 배너라는 영화를 보셔도 항상 자기 종이 따라다니죠. 근데 이 종이 뭐냐면 사실은 목숨을 바친 몸종이지만 그들은 사실은 advisor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혹은 전략적으로 모자라서 하는 모든 전략을 어드바이스하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교사를 이제 그리스 사람으로 두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물론 종이니까 갈 곳이 없죠.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충성을 바치면서 이런 위대한 그런 문화를 이룩하게 되는데 지금 로마 문화의 문명이 사실은 140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죠.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오스만 터키에 대해서 망했죠. 터키라는 새로운 유목 민족이 나와서 다시 이제 중동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스만 터키는 이제 언제 망했습니까? 1900년도 초까지 망했죠. 누구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수에즈 운하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인 위치를 영국이 차지하면서 이제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 모든 그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이제 영국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로마 문화가 끝났지만 우리는 전체 현재 문화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 그레코 로마 문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레코 로마 문화의 대학교, 그 다음에 상원, 항원, 그 다음에 결혼식 방식, 여자가 하얀 드레스를 입는 거,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손에 키스를 하고 이제는 하는 거, 이 모든 방식은 사실은 로마 스타일인 것입니다. 로마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로마를 좋아하고 또 선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로마에서부터 작은 도시부터 시작해서 영국까지 다 점령했죠. 그래서 서구 문화는 한마디로 하면 그레코 로만 컬처죠. 그래서 그레코 로만 컬처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해서 300년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인정하지만 거기서 이제는 나라가 너무 비대해져서 반으로 나눴다고 동로마하고 서로마라고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로마하고 새로운 동로마 컨스탄티노플 지금 우리 이스탄불이죠. 거기 터키 수도 거기가 분리되면서 이제 나라를 이제 두 나라로 나누게 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 기독교를 국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교들이 만든 그 주교가 왕이 돼서 황제, 교황이 되는 것은 이제 불과 한 AD 400년서부터 400년 이후부터 됩니다. 그때서부터 서구의 왕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변형된 기독교와 정권이 합치면서 엄청난 이제는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죠. 옛날에는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종교가 이제는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만은 이제 하나의 종교를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뭐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를 보시게 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많은 그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도 자기 와이프가 불타 죽었을 때 자기 두 가지 우상을 보죠. 조그만 그걸 보고 그 우상한테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다가 이제 기독교가 변형된 정치하고 합류된 그런 페이퍼시 우리가 교황권 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오소닥스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이제는 그 좀 더 펀더멘탈 기독교를 유지하는 이제 오소닥스로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녀 사냥이 있었죠. 마녀 사냥은 이제 무시무시한 이 서양사의 오점이죠. 마녀 사냥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쿠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을 만들어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말려 죽이고 뜯어 죽이고 하여튼 뭐 온갖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카톨릭사 기독교사의 오점이기도 한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가 일어났죠.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이제는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는 범선의 발전과 함께 이제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콜럼버스도 왔는데 콜럼버스는 이사벨라 여왕의 총애를 받고 배를 세 척을 가지고 이제는 그 동인도 이제 서인도 제도를 찾아오다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지금의 중부 아메리카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민들, 기독교인들이 인쿠지션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모인 도망자로부터 시작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카톨릭에서는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 그래서 십자군 전쟁할 때도 많이 죽였고, 그때 물론 그 이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온 대륙이 이제는 미신대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개신교의 나라 혹은 펀더멘탈 크리스티애니티의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뭐 성경의 그 성경을 그런 국가의 레퍼런스로 삼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온 사람이 인쿠지션을 피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성서적인 시작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스페인 엠파이어에서 이제는 패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습니까? 그동안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독립전쟁을 1776년에 할 경우에는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영국의 왕 조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야 됐죠. 근데 그때까지 계속 different form, 무슨 정권은 다르지만 역시 교권, 앵글리칸 철치, 그리고 그다음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해가 지지 않는 그 제2 로마 제국 영국으로부터의 그 핍박과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식민지 13 컬러니라고 얘기하죠. 동부에 있는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한 게 1776년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약 얼마입니까?
지금 250년이 됐죠. 250년이 지나면서 미국은 아주 놀랍게 성장해 볼 뿐 아니라 2차 대전은 유로피안의 각축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아이젠하워가 놀만디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1945년에 제1의 헤제모니로 영국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국에 의해서 키워주고 더치에 의해서 키워준 일본 제국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을 이제 원폭을 투함으로 말미암아 동양의 패권을 또 장악하게 됩니다. 1945년 이후로 전 지구의 패권은 헤제모니가 하나예요. 사실 누굽니까? 그것은 미국인 것입니다. 네, 미국이 그때 우리가 헤제모니를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위치로 올랐을 때 엄청나게 이제 강력하게 부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군인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을 무찌르는 위대한 미국군을 기념하며 또 우리를 또 도와준 우리 메가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그들을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또 영웅이고 정말 역사에 없었던 가장 그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그 헤제모니적 위치를 차지할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제는 그때는 새로 들어오신 우리 루즈벨트를 뒤에 들어온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루만이죠. 근데 트루만은 사실은 대통령이 될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지만 일단은 시골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부통령이 됐는데 표밭을 얻기 위해서 부통령을 지명됐다가 이제는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그때가 1945년일 것입니다. 44년인가 55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때는 이제 2차 대전이 마무리되고 헤제모니가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설 때 준비 안 된 대통령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루만은 이제 그때까지 우리의 엄청난 유럽의 우방이었던 누굽니까?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나서부터 1950년까지는 미국의 우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도 같이 창설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멤버가 되었죠. 그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은 우방이었을 때 이미 4천만 명 이상의 자기 백성들을 숙청한 엄청난 무서운 공산주의 세력으로서 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또 친척들 중에서도 아직 그런 무서운 경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990년에 몰락될 때까지 무시무시한 철회장막 소비에트 유니언이 결국에는 공산주의 유물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짐승론. 그래서 이제는 엘리트가 이제 짐승을 다루듯이 사람을 다루고 공동 생산해서 똑같이 공동 분배한다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짐승의 우리에 놓고 다루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방식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 이제 1990년이죠. 그때는 이제 1990년대는 러시아가 멸망한다는 소문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너무 못 살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닉하게도 그들은 다시 서서 불과 한 7, 8년 전에 오소닥스 기독교 지금 러시안 오소닥스죠. 그리스 정교라고 합니다. 주로 그리스 동부 쪽으로 정교 오소닥스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 혹은 러시아 정교라고 하죠. 러시아 정교를 기독교로 선포했어요. 국교는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를 안호하고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며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이제 푸틴이 직접 얘기하면서부터 그들은 아주 놀랍게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922년에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우리 태평양 전쟁 때 우리 트루만 대통령이 무시무시한 소비에트 유니언의 마지막 그 지도자 스탈린이죠. 1953년에 죽은 걸로 기억하는데 스탈린이 너무 무시무시하고 독재적이고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에 6.25 남침이 있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루즈벨트 죽고 그다음에 누가 대통령에서 밀려났죠? 처칠이 밀려났어요. 당선이 안 됐습니다. 피선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트루만은 정말 놀랬죠. 트루만은 이제는 자기가 경험도 없고 또 트레이닝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그동안
준비해왔던 원자폭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일본이 이미 졌어요.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일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에 너무나 많이 피해를 입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역한 감정. 저는 NYK라는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일본을 미워했다가 그 감정을 좀 풀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들의 첫 번째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소해요. 그다음에 국가를 완전하게 믿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너무너무너무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NYK에서 7년 일할 때 제가 불평을 하면 코베 지사장이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 날아오는 이게 1980년대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스미마생, 죄송하다고 사과하러 날라오는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돼서 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죠. 누구처럼 자원이 없습니까? 유럽처럼, 영국처럼 자원이 없어요. 일본은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는 참기름까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에서는 뭐냐 고무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는 그 중아시아에서는 이제 기름을 갖고 오는 그런 코디펜던, 중동에서 기름을 갖고 오는 모든 산업 원자재를 코디펜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독일과 이제 한패가 되면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잡으면서 그들을 이제 맞배기를 베어야 되겠죠. 누가 이제는 패권자인지를.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싱가포르 해안을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해역을 막아버렸어요. 기름을 막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은 초이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도라도라를 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유도된 전쟁이었죠. 근데 왜 질 수밖에 없습니까? 기름이 없어요. 고무가 없어요. 비행기 바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제는 후방의 부재로 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일본은 또 이 사람 목숨에 대한 밸류를 별로 두지 않고 가미가제를 했습니다. 가미가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미가제를 하면 자꾸 좋은 훌륭한 군인이 죽지요. 그러면 다시 그 탈어온 군인을 만들려면 또 어떻게 오랫동안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리플레이스먼트 할 그런 파일럿가 없었죠. 그럼 가미가제를 하게 되면 비행기가 따라서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테크놀로지를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군인을 후송해서 치료를 시키고 다시 내보내든지 1번 아니면 비행기를 리페어 하든지 결국에는요 후방이 약해서 일본은 원자재 부족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상 후방 그 군인들을 빨리 치료해서 또 비행기를 고쳐서 내보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트루만이 뭘 썼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뭐를 터뜨렸습니까? 원자폭탄 터뜨렸죠. 그 원자폭탄 2개를 임하면서 누가 가장 두려워했겠어요? 당연히 스탈린이 두려워했겠죠, 여러분? 나는 공산주의제 여기 다 됐는데 내가 말이야 우방 지금 현재 독일로부터 서구 그 유럽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리액션이 뭡니까? 그때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핵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원자폭탄으로 시작된 핵의 경쟁이 지금 몇 개가 됐죠? 미국에는 5천 개 이상이고 러시아는 그보다 조금 100개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건 뭐 군사 극비니까 제가 그냥 구글에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핵을 갖고 있습니까?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이 갖고 있죠.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는 사실은 싸우는 것보다 디펜스, 내고를 원했다. 이거를 굉장히 아시는 건 중요합니다. 또한 그때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란 헤저머니가 1945년부터 새로운 신생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동안 계속 그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엄청난 숙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나라 중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미국의 전법은 뭐였죠?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시키거나 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편리하게 멀리 동떨어진 미국을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거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인 것입니다. 미국은 왜 그렇습니까? 신생 국가이며 섬나라인 것입니다. 너무 멀어요.
유라시아는 합쳐져 있습니다. 서구 유럽과 동부 유럽은 컨티넨트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우리가 협조가 잘 되면은 미국이 이제는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러시아를 하고 이제 견제를 하게 됐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일명 Cold War, 냉전이라고 하는 거죠. 냉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폭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제 만개가 넘어갔죠. 그래서 냉전을 1970년대 후반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대탕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중국을 키워야 되겠구나. 1971년서부터 닉슨이 가서 이제는 그때 누구랑 갔죠? 키신저랑 같이 갔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키신저는 100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키워줬는데 오 마이 갓 2020년에 보니까요. 너무 많이 컸어요. 이제는 제2 강자가 됐습니다. 이코노믹 사이즈가. 근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이럴 때 나는 기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름이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기름을 잡아야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산업화됐는데 기름을 잡아야지. 그래서 모든 기름이 우리가 2,000개 정도의 생션을 러시아에 발행했지만 유럽과 미국이 저는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션이 실패했어요. 모든 기름이 누구한테 갔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떨이로 아주 싼 가격으로 생션을 불구하고 인도가 다 사서 그 돈을 이제는 챙겨서 이익을 많이 먹고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유럽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고 수혜자는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파는 러시아. 두 번째는 기름을 가장 싸게 산 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름의 확보와 그다음에 항구의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브릭스라는 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되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1953년 중공이 한국을 밀고 내려와서 일사후퇴가 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제는 타이완을 중심으로 이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름선이 한국으로 오는 것, 일본으로 오는 것이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죠. 다행히도 혹은 불행히도 그동안 disarm 무장 해제되었던 일본이 아베 때 무장 해제가 다시 살아나고 자위군이 창설될 수 있도록 이제는 미국에서 인정받고 국내에서도 인정받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베 대통령은 어떻게 됐죠? 수상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제는 암살했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설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두 가지를 했어요. 백신을 강요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위대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두 가지 대단한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베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중에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이제는 물론 법정에서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내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다. 뭐 이거는 또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 책임자냐? 알고 보니까 책임자가 뒤에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유럽 합작 플러스 러시아의 브락지 전쟁이었다라는 이런 사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죠.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헤저모니 구조를 아실 때 앞으로 우리 현세를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에 절대로 자기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않았을 거다라고 천명한 트럼프가 이제는 34개 그 사기로서 이제는 유죄가 판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캥거루 코트라고 하죠. 캥거루 뭡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다 뛰어다니다 보니까 번지 하나 쳤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미국 역사에. 물론 비헌법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배심원들이 이게 종이를 많이 나눠줘요. 뭐 쓰라고. 근데 미리 주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1분만 준다든지 뭐 이런 암치 하여튼 현재 자세한 그 트럼프의 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가 어드레스를 했죠. 자기는
그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관여 없는 그런 가설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의 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그가 동침했다고 주장하는 여인, 그 여인과 사실은 둘이 말이 안 맞아요. 계속 달라져.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케이스가 될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은 왜 트럼프를 디포즈했을까? 그들은 누구실까? 누구일까? 그들은 왜 트럼프를 지금 그 탄핵 2번 시도했죠. 그다음에 특검을 30개월을 했습니다. 거기 약 40 밀리언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거기 스피나라고 해서 이 서류를 다 갖고 오라는 거, 변호사가 뭐 수천 명, 이런 스피나가 수천 개가 돼갖고 뭐 이잡듯이 뒤졌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특검 때문에 범죄냐 아니냐, 그다음에 러시안 다시에 러시아에서 가서 무슨 일을 했다. 그 알고 보니까 그 러시아의 다시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휴전 GPS의 연속극이었죠. 근데 휴전 GPS가 그 연속극을 만들어낸 것을 미국에 갖다 주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H 여사가 이제 그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을 주고 샀죠. 그래서 뭐를 말하냐, 파이자를 지금 합법적으로 스파이를 할 수 있는 것을 대법원에서 받아내서 그것을 조작한 그 변호사는 지금 1년 그러니까 2년의 형을 받았지만 이제 나갔습니다. 그 돈을 내고 그래서 이런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날까 하는 이건 당연히 옳고 그름을 떠나서 헤제모니의 격투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 있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1945년서부터 동남아를 점유하고 이제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줬는데 이놈의 중국이 갑자기 이제는 나타나서 어떻게 요구하냐. 너희가 나랑 사인한 게 있다. 50년 전에 중국은 하나다. 차이나밖에 없어. 우리가 타이완이란 독립적인 나라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너희가 분명히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켜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타이완이 중국과 하나가 된다면 미국은 이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돼요. 우선 전쟁하려면 너무 멀어요. 1번. 2번은 중국과 전쟁하면요, 소비자가 끊겨버려요. 생산자가 끊겨버려요. 미국은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보시는 월마트의 모든 것들, 저는 지금 미국 LA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다 중국산이에요. 소비가 끊깁니다. 그렇게 하면요,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서플라이가 끊기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타이완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잘 사귀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왜 타이완을 자꾸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식적으로 흡수한다면 기름선 미국과 아니 한국과 일본으로는 기름 통로를 누가 관리하게 되느냐? 중국이 관리하게 되죠. 이게 1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포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장려합니다. 한국은 우라늄을 기초로 한 원자력이 없으면 너무 모노로하다. 이거는 빨리 전체를 원자력을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 공장도 돌아갈 수가 없고 온실도 지킬 수가 없고 전기도 그렇게 왕창 다 그냥 마냥 물쓰듯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지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이제 우리가 살 길이고 당연히 일본도 살 길이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확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지금 그나마 석유보다 굉장히 운송이 간편하고 비교적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격이 싼 원자력 에너지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찾아야 되죠? 원자력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라늄 전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났을 때 어느 나라가 우라늄을 갖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대부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전쟁은 무엇이냐? 경제 전쟁이다. 그 경제를 설정하려면 뭐예요? 원자재 확보. 1번. 2번은 유통로 확보. 세 번째는 뭡니까? 유통을 할 수 있는 항구 확보가 전쟁의 저는 요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타이완을 이제
중국이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기름의 중동으로는 기름의 통로를 굉장히 막히진 않지만 이제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이완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에 무슨 게 있습니까? 섬들이 있어요. 산호섬들이. 그 산호섬들을 스파틀리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미 10년 전에 들어가서 거기다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기름 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활주로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동남아의 도시들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완, 전 필리핀, 그렇죠? 하이난 아일랜드, 대마도, 항구의 남부, 당연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브루나이에서부터 이런 아주 전략적인 그런 것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한테 엄청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선거를 두고 이제는 공산당을 무찌르자, 좌파를 없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따올 동안 이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헤제머니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릭스가 하나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서구의 문화는 약해지고. 왜? 석유 때문에. 동구의 문화가 올라가는 시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동구는 무엇을 갖고 있죠?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북한, 중국 북쪽에는 모든 자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 뭐가 있죠? 고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35%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그 다음에 원료, 바다를 건너지 않은 유통로가 다 준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헤제머니가 지금 유니폴라 1945년 미국 중심의 그레코로만 문화의 최고의 정점인 미국에서 유니폴라에서 멀티폴라로 바뀌죠. 즉 뭡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이렇게 두 개로 쌍벽을 이루면서 나가는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고 좀 더 자세히 사건마다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제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